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내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네, 수험생과 그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네, 오전부터 마음 졸이고 있던 55만 수험생과 가족들은 홀가분한 마음이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꽤 보이는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탐구 과목이 끝나는 시간부터 이곳에 있으면서 몇몇 수험생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밝은 웃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일을 치렀다는 마음에 오늘만큼은 해방감을 즐기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곳곳의 상가에선 수고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친구들과 허기를 달랜 뒤 사진을 찍거나 노래방에 가며 추억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안전에도 주의를 해야 할 텐데요. 경찰도 곳곳에 배치됐죠? 네, 거리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경찰관과 순찰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홍대와 강남역 그리고 건대 입구역 등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학교 전담 경찰관 156명이 배치됐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구청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까지 나서 모두 950여 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기합니다. 경찰은 동계 방학 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인데요. 방학 동안 학생들의 온라인 사용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학교 전담 경찰관 56명을 중심으로 SNS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룸카페와 멀티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탈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는 기관과 연계해 선도 보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방감을 즐기되 안전함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했던 수능 당일인 오늘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자칫 시험장에 늦게 도착할 뻔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호송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아침 풍경을 배민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결전의 날인 수능날, 아침이 밝기도 전부터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시작됩니다. 가자! 대면 화이팅! 수능 어려워도 다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봤으면 좋겠고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전을 앞둔 선배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1년 동안 잘 준비해온 만큼 제가 해온 거 잘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다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보고 오겠습니다. 엄마 잘 보고 올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꼭 안아주고 손 흔들며 배웅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보다 더 떨리는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떨리지만은 본인이 아무래도 더 심리적인 압박감도 심할 거고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 떨지 말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 앞인데요. 수험생들의 안전한 입시를 돕기 위해 경찰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의 호송 작전이 펼쳐져 시험에 늦을 뻔한 학생 수송이나 수험표 전달 등 전국적으로 230건이 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지났고 할아버지 같은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3은 대부분 황금 돼지띠로 알려진 2007년생으로 유난히 출산율이 높았는데 올해 수능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번 수능을 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할인 이벤트가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영화관과 전시, 테마파크까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대입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영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CJ CGV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롯데시네마도 7,000원 관람 쿠폰과 스낵 세트 3,000원 할인권을 줍니다. 메가박스도 10대 청소년 회원에 7,000원 영화 쿠폰을 주고 20대 수험생은 매표소에 수험표를 내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들도 수험생 맞춤 할인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에버랜드는 현장 매표소에서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 등을 보여주면 연말까지 종일 이용권을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합 이용권을 2만 6천 원에, 서울랜드도 2만 500원에 파크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MZ세대의 핫플이 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도 수험생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은 14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이번 달까지 수험표를 가진 관람객은 청소년 정가 기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네, 2026학년도 수능이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후 5시 45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올해 수능 응시자는 7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능 난이도와 입시 전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까지 공개된 게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과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학생들은 지금 시험이 거의 다 끝났는데 국어, 수학, 영어를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저희 그 학원가에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수준과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 영어 모두 다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수준 자체가 사실 비교적 변별력이 있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불수능, 물수능 그런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용어는 쓸 수가 없고 변별력 있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름 어떤 그 상위권에서도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변별력 있게 출제된 수능이고 출제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틀 자체는 잘 좀 출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고3 학생들이 2007년생들인데 그때 좀 많이 태어났군요. 그래서 55만여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수능 응시자 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은데 이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수험생이 일단 많아졌다는 얘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 때보다는 뭐 학교 내신 성적도 높은 학생들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수능의 고득점자들도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많아진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또 집단에 또 분포가 되느냐 문과냐 이과냐 그리고 어떤 그 선택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 또 집중적으로 또 포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크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합격선 자체는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고 부문별로 또 어떤 그 상승의 어떤 그 증가폭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구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금 돼지띠해인 2007년에 태어난 고3 수험생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재학생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9.1%나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재수생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 현재 금년도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많아졌고 그 많아진 것에 비례해서 또 탈락자도 일단 증가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내년도가 또 통합수능 또 마지막 해고 현행 또 내신이라든지 수능 제도가 내년도가 사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년이 거의 마지막 기회 정도로 또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그 입시 시스템의 변화 요인과 금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많아서 탈락자도 많아진다라는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N수생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상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대 모집 인원이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른바 N수생 수도
전년보다 좀 줄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통상 한 12만에서 13만 명대와 비교하면은 많거든요. 왜 그렇게 분석됩니까? 지금 지난해에는 사실은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가 늘어나면서 갑자기 그 최상위권 학생들도 의대 쪽에서 겨냥한 또 재수 반수생이 좀 늘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최상위권이 그만큼 의대 쪽으로 또 나가게 되면은 중상위권 또 중위권 이런 어떤 연쇄적으로 어떤 그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도 재수생이 좀 많았고, 금년도도 한 1,800명 정도 재수생 숫자가 줄었지만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의대 모집 정원 1,500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N수생이 한 1,800명 정도 줄었던 것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또 갑자기 1,500명이 줄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러운 어떤 그 추정이지만은 N수생들의 최상위권 자체의 유입은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시험 중에서 뭐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었을 경우에 평소 때보다 어떤 그 점수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시자는 7년 만에 최다인데 의대 정원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좀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입시 전문가들은 이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좀 까다로운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합격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의대 그 수시 지원자 숫자가 의대가 거의 한 30% 가까이 줄었고, 나머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그 지원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주요 상위권 자연계까지 동시에 준 것으로 봤을 때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와 함께 합격선이 상승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가 되면서 상위권의 N수생 유입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 축소됐지만은 합격선이 급격하게 어떤 상승할 것이다,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년도에 또 이례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지금 현재 수시 지원자의 어떤 그 지원 그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능에서 어떤 그 문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인 학률과 통계 과목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자연계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 금년도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시에서도 수시에서도 어떤 그 자연계 최상위권 의대 모집 정원이 줄면서 합격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예상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출제 경향 살펴볼까요? EBS와 연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아침부터 선생님들이 풀어보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EBS 연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EBS 연계의 어떤 그 체감은 받을 수 있다. 뭐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EBS 연계된 어떤 그 독서 관련 지문이라든지 패턴 같은 것들은 나타났는데, 이제 문제는 익숙하게 보는 형태들의 문제는 나타났는데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서는 오지선다를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외관상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EBS의 어떤 체감 부분과 실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조금 어렵게 반응하는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고, 특히 이제 국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다라고 지금 현재 선생님들 쪽에서는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험생들의 어떤 그 체감 난도 자체는 선생님들이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막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가 추적 표본한 조사들의 결과들을 지금 대충 제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국어 1교시가 그냥 평이하게 비교적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정도 좀 난이도가 아닌가 싶고, 또 2교시 수학 과목도 지금 6월, 9월 평가 그 모의고사 때 나타났던 패턴,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지금 출제되었기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정답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부분만 비슷했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뭐 시간 부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국어 1교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 이런 기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024학년도부터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지금 현재 밝히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국어, 수학, 전체 영어 문제로 놓고 봤을 때 과거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전에 출제되었던 국어에서 고난도 문제라든지 아예 그냥 뭐 과학기술 어떤 이런 관련된 지문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킬러 문제로 특정했던 그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의견도 킬러 문제로 특정될 수 있는 문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영어가 6월 모의평가 때는 조금 쉬웠는데 9월 모의평가 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6월 달 1등급이 19%가 넘었죠. 그리고 9월 달에 지금 4%대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지금 그 5시 좀 넘어서부터 문제가 공개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막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확인해 봤을 때는 지난해가 6.2%였습니다. 1등급이. 그러면 상대평가할 때 4%까지가 1등급인데 절대평가인 과목에서 90점 넘는 비율이 6.2% 지난해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절대평가 과목 치고서는 대단히 변별력 있게 출제된 것으로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은 영어 과목도 비교적 변별력이 좀 높게 출제된 것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자연계 학과에서 좀 수능 최저 과목으로 사회탐구를 인정을 하면서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에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이 현상이 강력해졌다면서요? 지난해부터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도 자연계 수시라든지 정시의 학과들에서 지원 가능하게끔 문호가 열렸죠. 그리고 금년도에는 뭐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그 대학의 문호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탐론 현상, 이과 학생들이 과학탐구를 선택하지 않고 사탐으로 갈아타서 다시 자연계 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전략적 판단인데 금년도에 오늘 시험 본 학생들 중에서 77%가 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사회 과목을 한 과목 이상이라도 선택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시에서는 사탐을 그 응시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 수능 최저 맞출 확률이 높아진 거고 또 반대로 가탐 학생들은 의대 최상위권이라든지 자연계 최상위권 정말 과학탐구 두 과목을 좋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본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고 지금 오늘 어떤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수시에 특히 가탐 학생들은 과학탐구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또는 잘 받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시의 당락이 본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결정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과목 간의 표준 점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 점수 격차가 지금까지 보면 한 5점에서 과목 간에 한 11점 차까지 발생을 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탐구가 9개 과목이 있고 과학탐구가 8개 과목이 있는데 사실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이 17개의 과목에서 과목 간 표준 점수의 유불리는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탐 쪽에 선택한 학생들이 무려 77%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사탐 과목에서 만약에 쉽게 어렵게 출제된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표준 점수에까지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어떤 사탐론 현상은 17개 과목에서
유불리가 뭐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발생이 불가피한 구조가 될 거고 12월 5일 날 채점 결과가 실제 나오게 되면은 각 대학들에서 이런 과목 간 유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어떤 그 테이블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각 대학별로 그런 어떤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의 어떤 적용 방식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따라서 최종 대학의 선택 전략 유불리가 또 다르게 달라질 수 있는 매우 복잡한 어떤 구도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우선 오늘 저녁부터 가채점을 해서 당장 이번 주말 다음 주 주말부터 진행되는 논술 면접 전형에 원서를 내놓은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하게 일단 판단을 서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수시에 집중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특히 금년도는 사탐론 현상이 좀 커진 상황이고 탐구 과목이 실제적으로 정시에서는 중요하게 어떤 그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될 가능성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마다 탐구 과목에 대한 어떤 그 적용 방식, 유불리 여러 가지 어떤 셈법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아주 복잡한 어떤 그 입시가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부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화물차가 돌진하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20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YTN이 입수한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가게 앞에 서 있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출발하는데 CCTV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매대와 사람들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종구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일시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전통시장 통로를 150m가량 질주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가 뒤로 28m가량 후진했다가 150m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목격자들은 당시 눈 깜짝할 새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났어요.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나고 그러더니 여기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여기 저희 손님 한 분도 다치셨거든요. 네, 통로가 넓어 보이진 않던데요. 빠르게 달리는 화물차를 피하기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중상자가 지금 많죠? 네, 소방은 이번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또 9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는데요.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CCTV를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 제동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자의 가족은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을 앓아 2-3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평소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 만에 해체공사 발주처와 시공사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취재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동서발전은 울산 화력발전소를 운영했고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일주일 전 9명이 현장에 투입돼 6명이 숨지자 공식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뒤늦은 사고였지만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이나 원인 등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사고가 늦은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체 공사를 맡은 HA중공업도 머리를 숙였지만 향후 사고 수습에 관한 계획이나 방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를 확보하고 해체 계획과 작업 과정 실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과정을 감독했다면 책임이 있다며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내일 퇴임식을 열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추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영수 기자, 퇴임식 일정이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대검찰청에서 노만석 대행의 퇴임식이 열립니다. 다만 비공개고요. 퇴임식이 끝나는 대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노 대행은 이번 퇴임사에 지금까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검은 퇴임식을 마친 뒤 노 대행이 1층 정문으로 퇴근할 거라고 밝혔는데 취재진과 간단한 질의 시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 대행은 어제 저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기자들을 만나서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게 조직에 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았다며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 차준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노 대행의 역할을 맡을 텐데 검찰개혁 같은 시급한 현안이 있는 만큼 일단 차장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겠지만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죠? 네,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사이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고 용산과의 관계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과 다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중앙지검 의견을 대검에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도 의문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결국 쟁점은 법무부나 그 윗선이 대검의 외압을 행사했느냐인데 법무부가 의견 전달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 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정치부정, 집단횡령,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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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조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었습니다. 1,469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곧장 1,470원을 넘은 뒤 다시 1,460원대로 내려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70원대는 지난 4월 9일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4,170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1.3% 오른 918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속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랬던 기관의 수장들끼리 11호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중구의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그때그때 전달드리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은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님 관저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저에서도 만나고 또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또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11호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절충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말씀이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이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거래 전반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7% 오르며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송파구가 한 주 전 0.43%에서 0.47%로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용산구와 송동구 등 5개 자치구 상승폭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하며 시장이 뚜렷한 위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 1,254건과 비교해 77.4% 줄었습니다. 영등포구가 93.9%, 광진구가 90% 감소하는 등 이전까지 갭 투자 수요 집중으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권역뿐 아니라 전 지역 거래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 재정 수지가 102조 4천억 원 적자로 1년 전에 비해 11조 원 많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 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설계 수명이 다한 다른 원전들의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에 결론이 나야 할 계속 운전 안건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3건의 신규 고시 제정,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 등 다른 중요한 안건과 같이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안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서 가동 정지 2년 반 만에 연장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는 동일한 발전소가 외국에서 또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운전도 하고 있고 안전성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 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노후 원전은 정밀 점검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10개 원전에 대해 신청한 계속운전 심사의 첫 사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에 대한 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 7일 정부로부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 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서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혜재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 가족위원회.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회복의 한 일환으로 이 TF가 구성되어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증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에 가담했는데 불법에 가담했는데 승진한다면 안에서 다 알아요. 점검하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동료가 동료를 아우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자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명인의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고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조사는 없을 거라고 TF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헌법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공포정치로 매도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질서 차원에서 그 옥석을 분명히 가리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것처럼은 걱정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랭한 여야 분위기 속에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도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불참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설전까지 겹치면서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표결은 27일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여야. 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비상계엄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신문 전 법원에 제출된 문서 등이 홍 전 차장에 의해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는 진정 성립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많은 부분을 홍 전 차장 보좌관이 작성했다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직무 유기 등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 내일 구속 뒤 첫 조사를 받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일 오후 2시 조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합기도장에서 공중제비를 돌던 9살 초등학생이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장은 학생이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합기도장 안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뒤로 공중제비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관장이 다가오더니 등을 밀어 몸을 돌려줍니다. 초등학생이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고 다리가 꺾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충북 괴산에 있는 합기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등학생은 허리 등을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공중제비 이후 아이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관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했고 관장님이 그 아이를 업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업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발견을 한 거고 확인이 된 거예요. 학부모는 아이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허리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현재 서울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합기도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로 간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50대 관장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관장은 공중제비 중 발생한 사고와 하반신 마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당시 상황과 입장을 듣기 위해 관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달 무단 외출하기 4일 전에 재택 감독 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2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6일 재택 감독 장치의 콘센트를 빼고 차단기를 내리는 등 전원을 차단하려 한 혐의와 같은 달 10일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거주지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2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교 남학생 2명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졌고 다른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 여자친구 오피스텔에 침입해 함께했던 남자친구까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철저히 범행을 계획하고도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흰색 수건으로 두 손을 가린 남성이 문을 열고 오피스텔 호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5월 경기 이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현재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신모 씨가 범행 현장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던 신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연인의 남자친구가 흉기를 먼저 휘둘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을 미리 검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일면식도 없는 현재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정황도 왜곡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죄질마저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형됐던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지난달 법원 선고에 불복 의사를 밝혔던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제 소속사 복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도어는 소속사와 조율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법원 선고 뒤 2주가 채 안 돼 당초 방침을 바꿨습니다. 멤버들의 유리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활동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커리어에 상처를 입고 여론도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복귀 소식이 나온 시점은 항소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때였습니다.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항소장을 내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야 멤버들이 두 그룹으로 갈려 복귀 의사를 전한 겁니다. 해리 네이는 회사와 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민지, 한이, 다니엘은 협의 없이 복귀를 사실상 일방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멤버 4명과 만났던 어도어는 복귀 의사를 뒤늦게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어도어는 멤버들 복귀에 대비해 정규 앨범 발매를 포함한 향후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멤버들이 내년 하반기쯤 돌아와 2027년부터 정상적인 활동 재개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도어 불신을 외쳤던 멤버들과 회사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따른 임시 봉합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뉴진스가 온전한 완전체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뉴진스 5명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과 하이브 간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고 낮 기온도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휴일 늦은 오후부터는 서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화요일에는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시장 상점 사이 좁은 통로로 화물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매대가 엎어지고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물차는 결국 사람들을 치고 상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있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오전 10시 55분쯤 1톤 화물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화물차는 이곳에서부터 15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먹는 사람도 다 쓰러져가 있고 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부천에 있는 시장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을 당시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잠깐 뒤로 후진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분주한 생선 가게 서 있는 1톤 화물차가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빠르게 후진해 뒤에 있던 시민이 놀라는 장면이 보이는데 화물차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화물차는 매대를 치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내렸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급가속하는 출발 장면은 확인됐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마비나 경련,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A씨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2-3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성실하고 성품도 좋아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험을 직접 풀어본 EBS 현장교사단은 상위권 변별력 확보 문항 난도가 높아서 응시자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문석 기자, 시험이 모두 끝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체감 난도가 올라갔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과 모의평가를 계속 분석해온 EBS 현장교사단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능은 표준 점수와 절대평가 1등급 비율 등을 볼 때 적정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어는 독서 과목 난도가 올라간 대신 문학과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돼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봤습니다. 수학 영역도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가 적절히 출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황금돼지띠 응시자 증가에 맞춰 특히 상위권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거치면서 응시 집단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이 충분히 됐고요. 이번 수능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수능에서 아마 이러한 응시 집단 그리고 역대 황금돼지띠의 그 많은 수험생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밀 조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응시자 20% 가까이가 1등급을 받아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영어는 문제 수준이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지만 정답으로 혼동할 만한 오답 선택지를 많이 배치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거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입시 전문가들 역시 EBS 현장평가단 분석과 비슷하게 이번 수능 체감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수능 시험을 앞두고 화물차 사고로 고속도로가 전면 차단되면서 수험생이 도로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긴급 이송으로 다행히 늦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도로 한복판에 차들이 뒤엉킨 채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오전 5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충격에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미끄러진 화물차가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서울 방향 도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경기 화성에서 서울의 시험장으로 향하던 수험생 A양도 고속도로 한가운데 갇혀버렸고 다급한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했지만 도로가 꽉 막힌 탓에 1시간이 지나서야 A양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인 서울 중구 이화여고까지는 50km 거리, 입실 시간을 1시간 남짓 남겨둔 때였습니다. 좀 많이 당황해서 좀 울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 찍고 나서 그 학생한테 이 정도면 충분히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해줘서 안정시켰고요. 출근길 정체까지 겹치며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던 상황. 순찰대원들은 곧바로 사이렌을 켜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차들이 길을 열어줬고 정체 구간은 갓길로 지그재그 운전하며 뚫고 나갔습니다. 사이렌 울리면서 그다음에 수험생 지금 호송 중이라고 방송도 했고요. 다행히도 그때 차가 좀 꽤 많았는데도 그 시민분들께서 잘 비켜주셨어요. 그 결과 35분 만인 오전 7시 25분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안도한 A양은 모두의 도움과 응원 속에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수능이 끝난 뒤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 보호 활동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 장소가 학교 밖으로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학교 전담 경찰관과 지역사회가 협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학교 전담 경찰관 156명은 수능이 끝난 뒤 오늘 밤 10시까지 홍대 입구역과 강남역, 노원역 등 주요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늘 수능을 본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 할인 이벤트가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영화관과 전시, 테마파크까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박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대입 준비로 지친 수험생들을 위해 영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CJ CGV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롯데시네마도 7,000원 관람 쿠폰과 스낵 세트 3,000원 할인권을 줍니다. 메가박스도 10대 청소년 회원에 7,000원 영화 쿠폰을 주고 20대 수험생은 매표소에 수험표를 내면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들도 수험생 맞춤 할인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에버랜드는 현장 매표소에서 수험표나 수시 합격증 등을 보여주면 연말까지 종일 이용권을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종합 이용권을 2만 6천 원에, 서울랜드도 2만 500원에 파크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MZ세대의 핫플이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도 수험생이라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은 14일부터 예매가 시작되는데 이번 달까지 수험표를 가진 관람객은 청소년 정가 기준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티켓을 살 수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퇴임식이 열립니다. 대검찰청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검 본관에서 노 대행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지고 노 대행의 퇴임사는 종료 직후에 공개됩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는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을 따지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 했지만 협상은 난항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 뜻을 밝힌 다음 날 이틀 연속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압설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어떤 외압도 다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국회의원 정성호의 과거 소신을 상기시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그런데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정 장관에게 발언 취지를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신중히 검토하라 이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떤 뭘 명령이 아니라 명령보다도 어떤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검찰 자체 판단입니다. 최종. 대장동 사건 전반이든 항소 포기에서 촉발된 외압 의혹이든 여야는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을 하자고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국정조사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에 정 장관도 국회 결단을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또 만났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메머드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그건 파행 선언이라며 국회 관례를 짚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7년 동안 29건의 국조가 있었고 상임위 진행 국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오송 3사 관련된 국조가 한 건뿐이었습니다. 국정조사 열쇠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진 미지수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현행 공소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 하자가 확인된 예외적 상황을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층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한 건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론도 일부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10월 마지막 주보다 5%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9월 초 이후 2달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거둔 외교 성과가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난 7일 이후 진행돼 그에 따른 민심 흐름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국정 지지율에도 여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기관의 분석입니다. 여론의 특성상 이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이 됐을 거고요. 다만 이번 사안이 국정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외압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반응을 자제하면서 여야 갈등 혹은 여당과 검찰 일각의 대립 구도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나 대미 협상 팩트시트 공개 등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랬던 기관의 수장들끼리 11호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중구의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그때그때 전달드리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은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님 관저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저에서도 만나고 또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또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11호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절충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말씀이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이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빚을 내 투자하는 B2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뛰어올랐습니다. 지난달에만 5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오름세가 둔화한 사이에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사이 4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9월 증가폭 1조 1천억 원에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가계대출 폭등을 이끌었던 주택담보대출의 기세는 한풀 꺾인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담대 증가폭은 3조 2천억 원, 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석 달째 감소했던 기타 대출은 1조 6천억 원이나 급증하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은행권만 따로 떼어봐도 지난달 기타 대출은 1조 4천억 원 늘어나 2021년 7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코스피 불장에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B2가 늘면서 특히 신용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10.15 대책 전 주택 매매 수요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이 일부 조달되고 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가 있었으며 또한 장기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반면 전세자금 수요가 줄고 6.27 대책 이후 주택 거래도 감소하면서 주담대 상승세는 약해졌습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10.15 규제 직전 막판 거래와 계절적 요인이 맞물리며 연말 주담대가 다시 늘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무력화했던 윤석열 정부 조치를 그대로 따른 셈입니다.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며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고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시세가 크게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가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약식 회동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동 설명 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 유관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공동 설명 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 연방정부의 업무정지 셧다운이 43일 만에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일으켰다면서 중간 선거 때 잊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이번 사태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하원에서 가결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43일째 이어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공식 종료된 겁니다. And it's an honor now to sign this incredible bill and get our country working again.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켜 항공편 2만 편 이상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셧다운 종료로 재원 고갈로 차질을 빚었던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집행도 즉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4천여 명이 일터로 복귀하고 운영을 중단했던 박물관과 국립공원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무급으로 전환된 관제사들의 이탈로 항공편이 감축되는 등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 2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서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중도파 상원 의원들의 이탈로 셧다운은 내줬지만 건강보험 이슈 하에는 성공한 만큼 반전을 꾀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케어는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고장난 제도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몰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무거운 철제 구조물과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철골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씁니다.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빽빽하게 엉킨 구조물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24시간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철골 잔해들이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를 찾으려면 구조대원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뒤엉킨 잔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매몰자 7명 중 1명은 아직 위치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매몰자는 사고 첫날 위치가 확인됐지만 잔해 때문에 수습에 며칠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원 안전도 문제입니다. 취약한 상태인 만큼 언제 다시 건물이 무너질지도 알 수 없고 안에서는 철근이나 파이프가 수시로 떨어지는 등 작업 환경도 열악합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있는 타워 2기를 해체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 했던 구조 작업이 좀처럼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첫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 커팅해서 드러내면 그 부분이 또 뭐 붕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확인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또 이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숨진 작업자 유가족들은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발인을 비롯해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 만에 해체공사 발주처와 시공사가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취재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를 운영했고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일주일 전 9명이 현장에 투입돼 6명이 숨지자 공식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뒤늦은 사고였지만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이나 원인 등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사과가 늦은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체 공사를 맡은 HA중공업도 머리를 숙였지만 향후 사고 수습에 관한 계획이나 방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를 확보하고 해체 계획과 작업 과정 실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과정을 감독했다면 책임이 있다며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조자진 대표이사가 다음 달 1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오는 21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조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였지만 해킹 사태 책임을 지고 조기에 물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TV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익과 기간이 더 심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호한 처벌로 재범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을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대사 이미지가 태극기와 비슷하다는 논란에 휘말렸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아이돌 가운데 축구를 좋아하는 12명을 모아 국가대표의 공식 앰베서더 유닛을 결성했다며 이들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태극기를 연상시키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고 신문이 전했습니다. 과거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악취가 진동했던 도심 하천이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천인데요. 하천 상태가 개선되면서 다양한 야생동물이 모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새끼 수달 2마리가 신나게 물장구치고 어미 수달도 유유히 헤엄칩니다. 또 다른 멸종위기 조류 흰목물대새. 가느다란 다리를 분주히 움직이며 먹이를 찾습니다. 과거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야생동물은 물론 시민조차 외면했는데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수달은 야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낮 시간에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신기했고요. 또 수달이 원주천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럼 수달이 원주천에 있다는 거는 원주천 수중 생태계가 되게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하수를 철저하게 차단한 덕분인데 수질이 좋아지니 다양한 민물고기가 늘었습니다. 커다란 가물치 부부가 주위를 경계하며 공동 육아하는 희귀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백로와 외가리도 찾아왔고 수십 마리가 인근 숲에 둥지를 틀고 집단 서식지까지 형성했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1년 가까이 조사한 결과 하천 생태계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이나 관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아마 원주천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도심 하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아 숨쉬며 시민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늦가을 대기 건조가 심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다소 높음 수준인 가운데 높음 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발생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당국은 입산 통제구역에 출입을 삼가고 불법 소각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손상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위험 징후를 알리는 경보 장치가 없었고 해군은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포항 비행장에서 이륙한 해군 초계기는 활주로와 불과 1.6km 떨어진 야산에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고도를 높이기 위한 선회 단계에서 양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조종 불능 급강하 상태에 빠진 겁니다. 5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당시 엔진 출력과 프로펠러 각도가 정상 비행에 미치지 못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사고기에 비행 기록 장치가 없었고 음성 녹음 장치는 크게 손상돼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좌측 1번 엔진에선 이물질에 의한 내부 손상이 확인됐지만 추락 직전까지 엔진 4개는 전부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나 출력에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조사위 결론입니다. 조직적, 인적, 기술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는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이물질로 인한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을 방해했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경보 장치가 없었던 것도 위기 대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정상 비행 회복을 시도했지만 워낙 고도가 낮았고 조종불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조사위는 부연했습니다. 해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 혹은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차 봉지가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오후 제주시 우도면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1kg짜리 차 봉지 2개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안가 일대에서 발견된 마약류 또는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차 봉지는 모두 31개입니다. 해경은 해당 차 봉지가 제주 해안으로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부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였는데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12월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 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들은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12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연준의 핵심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빈부격차가 미국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부유층은 주식시장 호황에 혜택을 누리는 반면 많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양극화 행태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인상의 주범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완곡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도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의견에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In the committee's discussions at this meeting,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 is not a foregone conclusion. Far from it. 금리 인하 압박과 친트럼프 인사 임명으로 연준을 흔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금리 인하 지시를 이행할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연준 내부의 분열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감옥에서 숨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파문이 다시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앱스타인의 이메일이 공개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앱스타인의 유족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이메일 세 통이 공개됐습니다. 앱스타인은 2011년 공범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정계에 입문하지 않은 트럼프를 드러나지 않은 인물에 비유하며 성착취 피해자 한 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또 자신이 체포되기 몇 달 전인 2019년 초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한 언론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앞서 이 언론인과는 막 정치에 뛰어든 트럼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가담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7월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메일을 공개한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며 융단 폭격에 나섰습니다. They seem to be friends. The guy who sort of let Epstein off ended up in Trump's cabinet, so it's not surprising at all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도 사건을 꾸며내기 위해 이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id the president ever spend hours at Jeffrey Epstein's house with a victim? These emails prove absolutely no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President Trump did nothing wrong.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앱스타인 파문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이 집권하면 앱스타인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분열하는 상황에서 과거 앱스타인에게 음란한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총격전으로 한 명이 숨지면서 휴전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10일 오후 3시 50분쯤 먼저 사격을 해 캄보디아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에너지 시설이 파괴돼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 기업과 정관계 인사들이 결탁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의 주범으로 드러나 민심이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 도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Hard times. Electricity. Electricity is gone. Not everything. 심각한 에너지난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공습으로부터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의 10에서 15%를 리베이트로 받아챙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에너지 기업이 정부 입찰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민디치라는 인물은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공동 소유주로 최근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민디치가 빼돌려 세탁한 돈이 1억 달러,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은 거래에 뒷배를 봐주거나 방조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에너지부 장관을 해임했지만 민디치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міністр юстиції та міністр енергетики не можуть залишатися на посадах. Це питання, зокрема, і довіри. 오랜 전쟁으로 지친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Одні страждають, а другі набивають кармани. Це ж корупція. 이 треба викорінювати. 이런 가운데 전세는 점점 더 러시아로 기울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요충지 포크로스크를 함락하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한 지형에서 기동성을 높이려는 듯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올라탄 러시아군의 행렬이 공개됐는데 온라인에선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10년간 통산 타율이 1할 때에 그쳤던 실패한 선수에서 3년 총액 30억 원의 국내 최고 대우를 받는 명장이 되기까지 프로야구 LG의 염경엽 감독은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 왔을까요?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염 감독을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친 홈런은 고작 5개. 통산 타율은 1할 때. 염경엽 감독은 초라했던 선수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살까지의 인생은 그냥 한량, 모든 걸 그냥 야구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현역 은퇴와 함께 구단 직원이 된 2000년부터 염경엽 감독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모든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용산을 가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노트북을 사서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서점에 가서 컴퓨터 길잡이라는 책을 사서 한글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서 하나하나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 또 문서를 만들면서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섭게 자신을 몰아친 시간이었습니다. 운영팀 과장부터 단장까지, 그리고 말단 코치부터 감독까지 25년의 세월을 오로지 야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더 눕고 싶으면 바로 거기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네가 언제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데, 또 노력해야지. 그래야 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 5년 전 팀이 9위로 추락하며 몸도 마음도 무너졌던 좌절의 시간.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끄적였던 문장들은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받습니다. 군 시간들이 결국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하게 됐고. 실패한 1할 타자에서 국내 감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명장이 된 염경엽 감독은 이제 LG 트윈스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염경엽이 그래도 팀의 어떤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감독으로서 잘 만들어주고 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 3년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이승엽 전 두산 감독이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로부터 정식 코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아베 신노스케 요미우리 감독이 이승엽 임시 코치에게 1년 동안 선수들을 지도해달라며 정식 코치 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승엽 전 감독은 코치직 제안과 관련해서 코치직을 제안해줘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한국에 돌아가서 가족과 상의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104년 만에 신라 금관이 모두 모여 큰 관심을 끈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의 전시 기간을 다음 달 14일에서 내년 2월 22일까지 72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금관과 금 허리띠 등 총 20점을 모았습니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었던 유길준이 서양 문물을 정리한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유길준은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 사상가로 1883년 최초의 서양 사절단인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이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총 9권으로 된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은 서양 각국의 역사와 행정, 지리와 풍속 등을 소개한 책으로 서양 문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따라서 낮 동안에는 꽤 온화하게도 느껴졌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이 4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4도, 광주 15도, 부산 19도로 역시 예년 수준이지만 오늘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중부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영동에서는 대기도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 오후부터는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겨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낮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햇빛을 통해 활성화되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햇빛이 줄어드는 것이 큰 원인인 만큼 이럴 때는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고요. 여의치 않다면 인공 조명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가 풍부한 육류나 녹색 잎채소를 섭취하고 등푸른 생선 등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